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작년이었습니다. 2024년 5월 6일. 한 남성이 서울 강남역에 있는 한 고층 빌딩 옥상에서 투신하려 한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리고 2분 만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깨끗했거든요. 경찰서로 데려와서 물어봅니다. 왜 투신하려고 했느냐라는 질문에 이 남성은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다 보니 일단 부모님에게 인계를 해야 되겠다 싶어 부모님과 통화를 시켰는데요. 그때 이 남성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옥상에 두고 온 게 있어. 바로 소지품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일단 내용을 혹은 소지품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봐야겠다 싶어 투신 시도 장소를 다시 한번 가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선 이미 끔찍하게 흉기에 찔려 숨진 피해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투신 신고, 그 이후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다시 출동을 했고 밖에서 은폐된 채 지체된 시간은 무려 1시간 30분이었습니다. 그곳엔 끔찍한 모습의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의 소지품, 혈흔이 묻은 옷과 흉기가 들어있었지요. 착했던 딸, 그런데 끔찍한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 근데 이 사건의 최초 보도는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헤어지자고 해서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 그런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김원 사건 파일,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의 진실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우선 이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이라는 키워드로 기사가 뜨는 걸 보고 의대생인 게 뭐가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사실 좀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투신 시도를 했고 살인 용의자로 검거됐던 이 최모 씨가 서울의 한 유명 의대생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살인사건의 범인과 의대생 아무런 연관 없습니다. 다만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충격은 고스란히 전해져 왔었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의대생이란 단어는 집어넣겠지만 그 의미는 조금 다르게 이제 느껴지곤 합니다. 오늘 들어보시는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이 의대생이라고 불리는 최모 씨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어디까지 썼는지 그걸 아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유가족이 출석을 하게 되죠. 일단 고인신 피해자분의 아버지께서 충격적인 진술을 하시게 됩니다. 범인 최 씨가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내 딸을 이용했다. 가스라이팅을 통해 교제 2달 만에 혼인신고를 했고 이 사실을 저 아내에게 말하자 잔인하게 살해했다. 당시 피해자는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 중이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말을 했다. 미국으로 유학 가면 일시 귀국을 해서 1년 정도 출산을 하고 다시 출국해라. 모든 계획은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그 잔혹한 계획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 가족은 최 씨와 같은 사회에 살 수 없기에 사회에 돌아오는 것을 막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피해자의 집안은 좀 잘 사는 집안, 가해자 최 씨의 집안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건 외부를 통해 알려졌었는데요. 최 씨가 이를 이용했다라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최 씨의 어머니 또한 법정에서 진술을 했는데요. 우선 너무 죄송하다, 아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라는 말로 그 뒤에는 이런 내용을 합니다. 피해자가 집에 가게 되면 혼인 무효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 그 피해자가 돌아가지도 못하고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 같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혼인 사실도 피해자의 부모님이 알게 되고 유학도 못하게 되고 금전적 지원도 못 받게 된다고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최 씨는 혼인 무효 소송이 걸게 되면 의대를 졸업하는 부분에서 막힐 것 같아 공포에 휩싸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 사건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문제가, 피해자에 대해서 압박을 많이 가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을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돌리는 듯한 느낌의 워딩이었죠. 검찰은 얼마 전 최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가석방을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요청했죠. 그리고 2024년 12월 20일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한다. 못하겠다, 안 한다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선 판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난 동기의 살인이 아니라 보통 동기의 살인으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중 가중 요소를 계획적인 살인 인정, 잔혹한 범행 수법도 인정이라고 적혀있죠. 근데 징역 26년형을 선고한 이유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무렵 최 씨 스스로 부정적 상황을 과도하게 인식하고 편향된 근거를 토대로 공격적, 파멸적 생각에 전념하는 정신병리학적 특성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과 궁지에 몰렸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범행 당시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는데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그 구조대원이 제지하자 극렬하게 저항한 모습도 보였다. 이게 징역 26년 선고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꼭 고민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엄청나게 극도로 불안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최 씨는 불안한 모습이었다 라는 걸 인정을 한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선 여러분이 지금 보셨던 사건 인트로 부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가 그 뒤에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서로 인계된 이후에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서 죽으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근데 이 생각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뭔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판부는 분명 이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여기 자체에서도 한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거 쇼면요. 쇼라는 근거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정황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앞, 뒤, 전후 사정 때문에요. 자, 그럼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왜 기각했을까요? 살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낮기 때문이다 라고 했으면 인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건 인정된다 라고 말을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헌데 첫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둘째, 성격적인 특성과 관련해 자기애적 취약성이나 극단적 방어기제, 충동적 성향이 관찰되기는 하나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점에선 다른 사람을 살해할 것에 대한 그런 성향으로 이어진다라는 게 단정이 되지 않는다. 셋,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넷,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섯,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자, 만약 이 모든 게 최 씨의 머릿속에서 나온, 최 씨가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한 하나의 연극이라면 재판부는 속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가족에게 전달됩니다. 지난 30일이었습니다. 유가족분은 억울하다라며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그동안 유가족분들이 신상 공개 및 도와달라라는 이야기를 외부에 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인 최 씨는 고도의 지능범이다.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고 신상이 발각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해 살인 및 사체를 선고한 이후에 본인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을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박제해 놓은 겁니다. 이상하죠?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신상 공개를 하진 않았지만 수능 만점자 의대생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일가족에 대한 자발적 인터뷰 내용들도 이미 유튜브에 있었습니다. 수능 만점자 내용들. 그렇게 얼굴이 공개가 되었죠. 신상이 공개되다 보니 한 대학교 의대 4학년 99년생 최 씨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인스타그램까지 털리게 되며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모두 노리고 했다라는 그 두려움이셨죠. 유가족분들은요, 위로의 시간도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입관 전부터 시도 때도 없이 쫓아다녀서 사건에 대해 질문하기만 너무 바빴다라는 것. 해서 언론 보도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 모든 증거 자료에 대해 유가족이 직접 제출을 해야 됐기에 피해자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수많은 시도 끝에 결국 풀어냈고 매일매일 증거 자료를 모아 재판부에 빠짐없이 제출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유가족분들은 이미 경각심이 컸던 사건이고 따라서 언론에 인터뷰를 하지 않고도 재판부가 정확한 판단을 해줄 거라고 믿고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헌데 선고는 26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 유가족분들은 그동안 적었던 자료들, 탄원서를 정말 재판부가 확인한 게 맞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느끼기엔 가해자의 말만 듣고 판결이 내려진 것 같다라는 의구심이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유가족분들의 입장은 이겁니다. 증거가 전혀 없는 내용을 가지고 가해자 최 씨의 말만 듣고 인정을 했다. 이런 내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 없는 살인의 동기에 대해서 피해자의 책임으로 몰아갔다라는 사실. 마치 피해자가 잘못해서. 셋째, 근거조차 존재하지 않는 심신미약에 대한 부분을 극단적으로 받아준 모습. 넷째, 동종살인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위험하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전자발찌 착용도 기각을 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좀 전체적인 개요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는 중학교 사이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그 당시에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가 없었고 2024년 2월 4일 최 씨가 DM을 보내게 됩니다. 오랜만에 다시 연락을 한 것이었죠. 그렇게 이들은 2월 4일 날 만나 다시 사귀기로 한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3일 뒤인 4월 16일 이들은 서울 강남구청에서 부모님 모르게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일 뒤인 5월 6일 강남 고층 빌딩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죠. 자,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시 만난 후 불과 73일입니다. 73일 만에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던 그 이유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들의 나이는 24세. 2월 4일 날 만나고 그 사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최 씨는요, 이상할 정도의 집착으로 피해자분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결혼해야 된다. 함께해야 된다.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헤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살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요, 2024년 4월 24일 한 DM에서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피해자분이 친구와 나눴던 얘기였는데요. 이렇게 속물적인 성격인 걸 몰랐다. 흘렸었나봐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집안 재력이 크게 있다 보니 기대했다가 그게 잘 안 풀리고 문제가 생길까봐 지금 저러는 것 같다. 집에서 혼인신고를 알고 크게 화가 났다. 후회가 된다. 얘가 넌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나머진 다 자기가 한다고 했을 때 왜 그러지 말자고 했는지, 못하고 했는지 그게 너무 후회스럽다. 걔 언젠가 내가 부모님 회사 물려받으면 서울 비싼 동네에서 피부과 크게 개어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받기를 원했다라는 말입니다. 네, 두 집안 사이에 분명 경제력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최 씨는 이상하리만큼 혼인에 대한 부분을 집착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자, 이 내용에 대해 결국 피해자의 부모님은 아시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실까요? 가족에게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던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혼인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셨죠. 그렇게 피해자분도요, 앞서 보신 내용들처럼 얘가 진짜 문제가 많나 보다 하고 연락을 기피하며 무시를 하고 계셨던 상황입니다. 근데
4월 28일부터 최 씨는 이 상아리만큼 매달립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잘못했다. 그 흔히 얘기하는 가스라이팅의 표본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다시 만나면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지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최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분명 혼인신고 무효소송이 걸릴 것이고 자신의 의대생, 졸업에 대한 부분에 징계가 생길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었죠. 결국 5월 5일 혹은 5월 6일이었습니다. 범행에 대한 준비, 계획살인을 준비해 놓고 미리 자신이 서울에 있던 그 타워 옥상에 가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한 마트에 들려서 회칼 2개와 반항할 걸 대비해 청테이프 2개를 구입하죠. 그리고는 피해자를 데리고 그 P타워 옥상을 향해 갑니다. 함께 버스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최 씨는 휴대폰으로 이런 걸 검색합니다. 칼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 경동맥 살인, 경동맥 출혈 사망, 목의 구조, 이런 내용들을 검색했죠. 그리고 피해자와 함께 그 옥상에 4시 38분경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방심시킵니다. 좋은 얘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 잘한다, 이쁘다, 이런 얘기를 하며 머리를 쓰다듬었죠. 주의를 분산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한 손으론 흉기를 꺼내고 머리를 뒤로 젖힌 뒤 왼쪽 경동맥 부분을 10번 끔찍하게 공격을 가합니다. 자, 근데 이번부터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엄청난 혈흔이 나왔는데 이때 최 씨는요, 자신에게 묻은 혈흔을 옷 상의에 전부 닦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상의, 옷을 갈아입고요, 난간 위에 올라가 서성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확실하게 살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흉기를 집어들고 오른쪽 목 5번, 목 정면 6번, 양쪽 눈 1번씩, 그리고 이마까지 공격을 가합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내용하고 한번 내용을 합쳐볼까요? 분명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경찰에 도착했고 경찰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옷이 깨끗했거든요. 일단 경찰 조사하면서 부모님과 얘기하다 보니 소지품이 거기 있다고 하고 현장에 갔다가 끔찍한 피해를 입은 사망한 피해자와 그리고 범행 도구들이 그곳에서 발견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최 씨. 그런데 직접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에서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과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도 뛰어내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듯 했지만 어찌되었든 나중에 파출소까지 안전하게 이송이 되었죠. 그럼 궁금합니다. 왜 옷 갈아입었을까요? 그렇게 뭔가 두렵고 분노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옷을 갈아입을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옷은 왜 미리 준비했던 걸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 사람 치곤 분명히 그 빌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라고 재판부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한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해줬죠. 정확히는 그 최 씨의 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럼 역으로 이것도 물어봐야죠. 왜 옷은 갈아입냐고요? 극단적인 선택할 때 깨끗하게 가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이게 좀 무서워서 못한 게 아닐까? 극단적인 선택이다 보니 뭐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이 반복되면 그게 우연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최 씨는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누구냐?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주변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수출을 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태울 장소를 못 찾아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최 씨의 진술입니다. 수출 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왜? 장소가 없어서요. 다음, 술을 마신 상태로 북한산에 등반해 투신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신고받은 산악구조대가 출동해 하산했다. 뛰어내린 게 아닙니다.
또 누가 신고했는데 그 구조대가 올 때까지도 뛰어내리지 않았고 결국엔 산악구조대와 함께 하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투숙을 한 최 씨는 양주 4-5병을 마셔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한 병만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은요, 단 하루 사이에 발생된 일입니다. 증거는요, 어떤 증거가 있죠?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시요? 장소를 못 찾았다고요? 호텔도 가고 어디도 가고 숙박업소를 다녔던 최 씨가 태울 장소를 못 찾아서 실패했다. 이거 근거가 어디 있는 말인가요? 둘, 산악구조대에 신고를 받고 그냥 하산했다. 뛰어내리려고 한 건 정말 맞는 걸까요? 셋, 양주를 4-5병 먹으려고 했는데 한 병 먹고 의식을 잃어서 잠들었다. 4-5병을 먹으려고 했다라는 그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런 모습을 보였던 최 씨는요, 갑작스럽게 4월 28일 다시 만나달라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셨던 그 과정, 살인의 과정들이 이어지게 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실제 범행 동기요, 헤어지자고 해서 살인을 했다.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최 씨에게 가장 위험한 건 크게 2가지입니다. 자신의 의대 생활에 대한 문제, 2번째는 혼인신고와 관련된 문제. 혼인 무효 소송이 되는 순간 자기가 원하는 건 얻을 수 없다. 재력이죠. 바로 피해자 부모님에 대한 재력입니다. 나머지 하나, 바로 의대 졸업장에 대한 문제가 끼는 겁니다. 그에겐 이게 하나가 됐던 모습이었죠. 최 씨가 원했던 건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강제적인 겁니다. 애 낳으면 끝난다. 문제 없을 거다. 부모님도 포기할 거다. 지속적인 가스라이팅만 남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게 자기 마음처럼 되지 않자 결국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었죠. 피해자 측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극도로 치졸할 정도로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가스라이팅을 한 기록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고층 빌딩 건물을 세워주길 바란다는 내용, 그리고 강제로 임신을 시키려고 했다는 증거들 모두 존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학을 준비하던 피해자에게는 이런 말까지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너 유학 가서 다른 남자 만나면 칼로 찔러 죽일 거야. 이런 말이죠. 극단적인 선택, 그냥 무기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실제로 최 씨는 피해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에 대한 열등감이 늘 있다. 차이는 게 두렵다. 지금까지 만난 여자들은 맨날 자신의 벌어진 치아와 키가 작다고 놀려서 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만은 나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봐줬다며 너한테는 절대 그렇지 않겠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던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끝내고 싶지만 조심히 끝내야만 했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요, 최 씨에 대해 신고를 한 기록이 하나 있었는데요. 2024년 5월 2일이었습니다. 최 씨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성관계 현상을 유포시키겠다라는 협박에 불안한 나머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재판부가 판단했던 최 씨의 모습은 무엇이었나요? 자신이 가진 거에 대해서 놓칠까봐 극도로 불안해졌던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졌고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여러 가지 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았던 심신에 대한 문제들을 전부 인정해 주었습니다. 해서 타인에 대한 공격성은 없을 것이다 라고 단정하며 징역 26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시켰습니다. 헌데요, 최 씨는 그동안 피해자에게 정말 많은 협박을 해왔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고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나랑 헤어지면 죽인다. 눈을 파버리고 싶었다.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모습은 단 한 번도 실제로 재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흉내만 내고 있었죠. 만약 이 모든 게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이었다면요. 자신이 불안한 거에 대해서 모든 걸 말을 맞춰가기 위해서 진정한 범죄 동기를 감추기 위해서 한 얘기라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재판부는
놀아나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올해 나이 25세인 최 씨. 지금 선고가 확정이 되면 51살의 나이로 사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전자장치 또한 없습니다.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전혀 반성도 없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범죄자에게 징역 26년형이 선고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은 어쩌면 너무나도 편향적인 내용이 인정되어 너무나도 최 씨를 가엾게 바라본 재판부가 나머지 증거들을 배척하고 내린 결정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사실 듭니다.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에게 여러분의 생각, 모든 내용들을 함께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는 분명 무서워했습니다.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가해자 최 씨는 더 심한 가스라이팅을 했죠. 죽인다. 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 안전한 이별을 시도하려 했지만 결국엔 끔찍한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미리 옷까지 준비하고 범행 도구도 치밀하게 준비했던 범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선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도 연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깜빵 안에 들어가 있는, 구치소 안에 들어가 있는 최 씨를 향해 최 씨의 아버지가 머리 위로 하트를 날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라는 생각일까요? 그 전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반성, 사과가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징역 26년이 최 씨가 저질렀던 범죄 행위에 대해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냥 살인사건? 이 정도면 26년이면 많이 나온 거다 라고 이야기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계획적이었고 너무나 사람에게 오랜 시간 동안 강한 협박을 해왔다는 것, 그리고 그 이면의 목적은 돈이었다는 것. 여러분 많은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하단에 있는 엄벌탄원서, 혹시 이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염치 없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한 처음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저희가 방송을 안 했던 이유가 유가족분들이 아예 접촉을 원치 않으셔서 그 이유도 들었고 전달도 드리는 것처럼 믿고 기다리셨죠. 하지만 모든 증거에 대한 분석들, 자료에 넘긴 거는 유가족 측이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많이 지금 힘들어 하시는 상황이고, 이제라도 이제 언론에 이 내용들을 하나씩 공개를 하고 계신 상황인 건데, 전면에 나서시는 건 아직도 두려워하세요. 그 2차 가해에 대한 문제 때문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속물이라고 생각해서 헤어지려고 했는데 왜 다시 만났냐. 아니요, 다시 만난다 뭐한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이 가스라이팅으로 상대방 조종하려고 하는 애들이 맨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협박, 미안, 바뀔게, 사과할게, 뭐 어떻게 해보자, 저떻게 해보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혼인 무효 소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최 씨한테는 이 여성이 떠나도 안 되고요. 왜냐면 자기 건물 세워줘야 되니까. 혼인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안 되니까, 무효 소송이라는 카드가 나오면 안 되니까 애라도 낳아버리면 되니까, 애 낳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상속자가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계획해서 하나씩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최 씨요, 집안 잘 사는 집안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뭐 좀 힘든? 뭐 좀 잘 사는 집안이 아닌데 병원을 어떻게 세워요? 피부과 병원이요? 네. 피해자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밀어붙인 거죠. 근데 이 뒤에 있었던 내용에서는 그만두고 싶지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5월 1일에 신고했다고 여러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얘 머릿속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성범죄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그거 알려주면 끝이에요, 그것도. 정가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에서는 안 되네? 그럼 나는 피해받으면 안 돼. 지금 이거 하나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고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 앞에서도.
그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그럼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부분이었는데 얘가 무슨 의도에서 어떤 생각 때문에 갑자기 피해자를 공격을 했을까라는 생각. 공격 이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 나만 혼자 못 간다. 같이 가자라는 의도였을까? 그런데 그 사이에 만나서 했던 얘기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잘해보자. 얘는 그런 생각으로 만났던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뒤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제어가 예전처럼 안 되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선택은 딱 하나예요. 얘가 생각한 생각. 솔직히 쇼한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제일 소름 끼치는 게 신상 공개 대비해서 바꿔놓은 거. 그런 부분들. 저는 이런 애가 진짜 26년 선고받고 50대에 나온다는 게 정말 맞는 건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너무나도 잔혹했고 잔인했고 사실 사체 성계는 인정이 안 됐어요. 살인을 저지르고 일정 시간 뒤에 또다시 공격을 가했는데 사체 훼손을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잔혹한 범죄 뭐 이런 걸로만 이제 가중인재에 들어갔지.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이게 보통 동기 살인이 맞을까? 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1심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보통 동기 살인이면 그냥 연인들 사이에 발생한 그냥 그런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유가족 측에서도 자료를 보내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도 하고 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들어준 거는 최 씨였죠.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괜찮으시다면 엄벌탄원서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